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 핵잠 관련 비공개 데이터가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의 주요 분석기관들은 예상 밖 자료라며 긴급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핵잠 능력은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수치는 기존 분석 모델을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할 정도의 반전이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말했죠. 이 수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력이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데이터가 모든 계산을 뒤흔들었다. 평가하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잠 라인을 다시 짜야 한다. 말하며 자국의 전략 균형이 흔들렸음을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기에 비공개 데이터 공개가 전 세계 주변국의 충격으로 이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대한민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기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구조와 성능, 그리고 왜 비공개 데이터 공개가 주변국의 충격으로 이어졌는지 그 요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1살 한도윤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동북아 해군 전력 분석관으로 일한 지 15년째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한국 관련 업무를 자주 맡았지만 저는 혈연보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했고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기록했죠. 2025년 11월 초였어요. 워싱턴 국방정보국 회의실에서 정례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가능성 평가였죠. 회의실 테이블에는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존 램버트 차관보는 55살로 인도 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었고, 다나카 류지 심의관은 49살로 일본 방위성 해상 방위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리위청 연구원은 52살로 중국 해군 전략 분석 경력이 25년이 넘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 해군 잠수함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손원 1급부터 장보고 급, 그리고 장보고 3급까지. 존 램버트가 자료를 넘기며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했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결론을 이미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다나카 류지가 문서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장보고 3와 배치 2 개발 계획서였죠.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위청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댄 상태였어요. 그의 시선은 스크린이 아니라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읽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 회의는 평가가 아니라 확인이었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재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존 램버트가 자료를 덮으며 시선을 들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류지는 펜으로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 핵잠 가능성이라는 제목 아래 짧은 단어 몇 개가 적혔죠. 기술 부족, 조약 제약, 예산 한계. 리위청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분석 보고서를 펼쳤어요. 30페이지 분량의 문서였죠. 한국 해군 전력 평가 최종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론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나 핵추진 플랫폼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낮음. 장보고 3와 배치 2는 개량형 디젤 전기 추진 체계 유지. SLBM 전력은 지역 대응 수준. 전략 플랫폼으로서의 요건 미충족. 존 램버트가 제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는 첫 페이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 류지도 같은 반응이었죠. 리위청은 보고서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긴장감이 아니라 확신의 무게였어요. 4명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한계가 명확한 나라다. 재래식 기술은 뛰어나지만 전략 무기 체계는 불가능하다. 조약이 막고 있고 기술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다. 저는 제 머릿속 그래프를 떠올렸어요. 3개의 곡선이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재래식 잠수함 기술 곡선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선이었죠.
두 번째는 중국 핵잠 곡선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미국 핵잠 곡선으로 압도적인 높이를 유지했습니다. 한국형 핵잠 곡선이라는 개념은 재분석 틀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 램버트가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결론을 확인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다나카 류지가 서류 가방을 챙기는 동안 리위청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며칠 뒤 국방부 건물에서 후속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박정우 연구위원이 참석했습니다. 48살로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전력체계 연구위원이었죠.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존 램버트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의 장보고 3와 배치 2 사양서였습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시선을 박정우에게 옮겼죠. 박정우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류지가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수직발사관 증설 부분이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박정우를 바라봤어요. 박정우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듣고 있을 뿐이었죠. 리위청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의 SLBM 현무 4-4 추정 사양이었습니다. 사거리 2000km 이내, 탄두 중량 제한적, 잠수함 탑재 가능 수량 제한. 모든 수치가 한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죠. 리위청은 그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박정우를 쳐다봤어요. 박정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 램버트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료를 요약하며 한국의 현재 상태를 나열했죠. 기술적 기반, 조약상 제약, 예산 여건, 여론 동향. 모든 항목이 부정적이었어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는 건지 듣고 있다는 표시인지 알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박정우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뒷모습에서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죠. 존 램버트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며 중얼거렸어요. 다나카 류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위청은 의자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측 연구위원 참석, 구체적 답변 없음, 기술적 설명 회피, 조약 제약 언급 시 무반응. 제 노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추진 가능성 재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았죠. 가능성 낮음, 기술적 기반 불충분, 조약상 제약 명확, 예산 지속 가능성 의문, 여론 반발 예상. 모든 문장이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조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 제한, 재처리 권한 부재, 군사 목적 원자로 건조 시 사전 협의 필수. 모든 조항이 한국을 제한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기술 부족의 증거로 해석했어요. 조약이 있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보고서도 검토했어요. 세계 선박 건조량 1위, 대형 LNG, 운반선 기술 독보적,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능력 확보.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군사 플랫폼과 분리해서 봤어요. 민간 조선 기술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실적도 확인했습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 해외 수출 사례 다수, APR 1400 모델 기술 자립도 높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형 발전용 원자로와 소형 군용 원자로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배터리 기술 평가 자료도 펼쳤어요.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 에너지 밀도 개선 지속, 차세대 배터리 연구 활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인정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역시 잠수함 추진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술은 뛰어나지만 그걸 전략 무기로 통합할 능력이 없다고요. 조선, 원전, 배터리 모두 개별 분야에서는 우수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복합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예산 분석 보고서도 다시 읽었어요. 한국 국방비 증가율, 해군 전력 투자 비중, 대형 프로젝트 지속 사례. 숫자를 보면 한국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 프로젝트 유지 능력에 의문을 가졌어요. 정권 교체 시 정책 변동성, 여론 압박 가능성, 예산 우선순위 변화 위험. 모든 요소가 한국의 불안정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했죠. 여론 동향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핵 관련 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 국방비 증액 찬반 여론, 대형 무기 체계 도입 논란 사례. 데이터는 복잡했어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봤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같은 민감한 프로젝트는 여론 반발로 중단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최종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기술적 기반 미흡, 조약상 제약 명확, 예산 지속성 의문, 여론 반발 예상. 권고 사항은 한국 해군 전력을 재래식 플랫폼 중심으로 지속 평가할 것. 보고서는 국방부로 올라갔어요. 존 램버트가 검토했고 상층부가 승인했습니다. 그건 미국 정부의 공식 평가가 되었죠. 일본도 같은 결론이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재래식 강국이지만 전략 무기 국가는 아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데이터가 명확했고 논리가 탄탄했으며 분석이 정확했으니까요. 제 머릿속 그래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재래식 곡선, 중국 핵잠 곡선, 미국 핵잠 곡선. 세 개의 선만 존재했고 네 번째 선은 그려지지 않았어요. 11월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워싱턴은 추웠고 국방정보국 건물은 조용했어요. 저는 매일 자료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침묵했고 저는 그 침묵을 무능으로 해석했죠. 박정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가 자료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죠. 저는 그걸 포기의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연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5년 한국 해군 전력 평가 종합본이었어요. 모든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죠. 재래식 잠수함 기술 우수, 핵 추진 잠수함 불가능, SLBM 전력 제한적, 장보고 3와 배치 2 개량형 수준.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절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요. 조약이 막고 있고 기술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고 여론이 반대하니까요. 모든 조건이 한국을 제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한국은 침묵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2025년 11월이었어요. 하와이에서 비공개 미란 해군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건물 지하 회의실이었죠. 창문이 없는 공간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기밀 문서가 쌓여 있었어요. 존 램버트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두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다나카 류지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리위청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료를 정리하며 그들의 표정을 읽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문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반도 핵 확산 방지 체제 유지 방안. 존 램버트가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비확산 조약 조항이 나타났어요. 그는 형광펜으로 몇 줄을 그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 제한, 군사 목적 원자로 건조 시 사전 승인 필수, 재처리 권한 부재. 모든 문장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다나카 류지가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제목은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추진 시 지역 안보 영향 평가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훑어봤어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으며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장은 차갑고 단정적이었죠.
리위청은 중국 해군전략연구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내부 전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그는 특정 페이지를 펴서 테이블 중앙에 놓았죠. 저는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시도는 영내 전략 균형을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기술적 미성숙 상태에서의 무리한 추진은 안보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문장 끝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라 압박이었어요. 미국은 비확산 논리를 강화하고 있었고 일본은 불안 요소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교란 행위로 단정하고 있었죠. 세 나라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존 램버트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분석 자료였어요. 한국 해군 전력 확장 가능성 재평가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문서의 작성자 목록을 확인했어요. 제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은 현재 수준에서 실현 불가능하며 장기적 예산 지속 가능성 또한 의문.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다나카 류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와 미국 문서를 나란히 놓으며 비교했어요. 두 문서의 결론은 거의 일치했죠. 리위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중국 보고서를 펼쳐놓고 미일 자료와 대조했어요. 세 나라의 평가가 완벽하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이 강화되는 걸 느꼈어요. 세 나라가 독립적으로 분석했는데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건 그 판단이 옳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존 램버트가 장보고 3와 배치 2 사양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이미 수십 번 읽었어요. 배수량 3,000톤급 디젤 전기 추진 체계, 수직 발사관 증설, 자망 시간 개선. 모든 수치를 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수치들은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재래식 체계의 개량일 뿐, 전략 플랫폼으로의 도약은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류지가 자망 시간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최대 자망 약 2주일 추정. 핵추진 잠수함 대비 현저히 짧음, 전략 플랫폼으로서 운용 제약 명확. 저는 그 메모에 동의했어요. 2주일이라는 숫자는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우수했지만 핵잠의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리위청이 소음 수치 자료를 꺼냈습니다. 장보고 3급 추정 소음 레벨이었어요. 그는 그 수치를 미국 버지니아급, 중국 타이프 93개량형과 비교했죠.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치는 재래식 중에서는 최상위권이었지만 핵잠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있었어요. 리위청은 그 차이를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저는 SLBM 자료도 다시 검토했어요. 현무 4-4 추정 사양이었죠. 사거리 약 2,000km, 탄두 중량 제한적, 잠수함 탑재 시 수량 제약.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이건 전략 억제 무기가 아니라 지역 대응 무기였죠. 존 램버트가 플랫폼 확장성 분석 자료를 펼쳤어요. 장보고 3와 배치 2를 기반으로 한미래 발전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작성한 팀에 속해 있었어요. 결론은 제가 썼죠. 현 체계 구조상 핵추진 전환은 설계 전반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사실상 신규 개발에 준하는 수준. 기존 플랫폼의 단순 개량으로는 불가능. 제 문장이었습니다. 다나카 류지가 그 결론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일본 방위성 자료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냈죠. 한국 잠수함 기술은 재래식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핵추진 체계로의 전환은 기술적 단절을 의미함. 일본 분석관이 쓴 문장이었어요. 미일 양국의 판단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리위청은 예산 분석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방비 증가율 추이, 해군 예산 비중, 대형 프로젝트 투자 사례.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리위청은 그래프의 특정 구간을 가리켰죠. 정권 교체 시점마다 예산 증가율이 요동쳤고 일부 프로젝트는 축소되거나 지연되었어요. 그는 그 패턴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제 판단을 재확인했어요.
한국은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핵 추진 잠수함처럼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은 정치적 변동성에 취약했어요. 예산이 확보되어도 다음 정권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존 램버트가 여론조사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국민의 핵 관련 기술 인식 조사였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지만 부정적 응답이 상당했죠. 특히 고농축 우라늄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존 램버트는 그 부분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다나카 류지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일본 언론 보도 모음이었죠. 한국 핵잠 추진 관련 기사들이었어요. 대부분 부정적 논조였습니다. 기술적 불확실성, 재정 부담 우려, 영내 긴장 고조 가능성. 모든 문장이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리위청은 중국 싱크탱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군사력 확장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군사 플랫폼 전환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조선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원전 건설 경험 풍부, 배터리 기술 선진적. 하지만 이러한 민수 기술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복합 군사 체계로 통합되기는 어려움. 결론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동의했습니다. 제 분석도 같은 논리였어요. 한국은 개별 기술은 뛰어나지만 그걸 전략 무기로 묶어내는 시스템 통합 능력은 부족했죠. 조선소에서 LNG 운반선을 만드는 것과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존 램버트가 한미 원자력 협정 조항을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그 조항들을 암기하고 있었어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되며 군사 목적 원자로 건조 시에는 양국 간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 필수. 재처리 시설 운영 권한 부재. 모든 문장이 한국을 제약하고 있었죠. 다나카 류지가 NPT 조항도 추가했어요. 비핵 보유국의 핵물질 관리 의무, IAEA 사찰 수용, 핵무기 전용 금지. 조약 체계가 한국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약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기술 부족의 증거라고요. 조약이 있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판단했죠. 리위청이 중국 내부 분석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핵잠 추진 시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이었어요. 시나리오는 3가지였죠. 첫째, 외교적 압박 강화. 둘째, 기술 협력 차단. 셋째, 영내 군사 균형 재조정. 모든 시나리오가 한국을 억제하는 방향이었어요. 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추진 관련 국제 공조 방안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미일중 3국은 한국의 핵잠 추진을 억제하는 데 합의. 기술적 불가능성과 조약상 제약을 근거로 외교적 압박 지속 필요. 보고서는 국방부로 올라갔습니다. 상층부가 검토했고 승인 도장이 찍혔어요. 그건 미국 정부의 공식 방침이 되었죠. 일본도 같은 입장이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나라가 한국을 향해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장보고 3와 배치 2 사양서, SLBM 추정 성능, 예산 분석 그래프, 여론조사 결과.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 박정우는 하와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가 자료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죠. 저는 그 침묵을 읽었어요. 준비가 안 된 거라고요.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압박했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확신했고 저도 그 확신을 공유했어요. 한국은 재래식 강국이지만 전략 무기 국가는 아니다. 모두가 믿는 진실이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한국이 왜 침묵하는지, 왜 서두르지 않는지, 왜 반박하지 않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어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2025년 11월 후반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정우로부터 온 이메일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짜와 장소만 명시되어 있었죠. 서울 용산 국방부 건물 지하 3층이었습니다. 비공개 분석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박정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분석실 안에는 대형 스크린과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박정우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죠. 장보고 3와 배치 2 설계 기본 개념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선체 단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도면을 천천히 읽었어요. 구획 구조가 일반적인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과 달랐죠. 중앙부에 여유 공간이 설계되어 있었고 무게 중심 배분이 특이했어요. 박정우가 손가락으로 특정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그 구역은 비어 있었죠. 저는 도면 하단의 주석을 읽었습니다. 추진체계 모듈 교체 가능 구조. 디젤 전기 방식과 소형 원자로 방식 모두 탑재 가능하도록 선체 강도 및 차폐 공간 사전 확보. 문장은 짧고 명확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죠.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박정우가 두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정숙제 배치 설계 논리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그래프를 확인했어요. 소음 감쇄 목표치가 적혀 있었죠. 목표 수치는 중국 타이프 93계량형보다 낮았고 러시아 야생급에 근접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멈췄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열관리 시스템 설계안이었어요. 원자로 냉각 체계와 선체 온도 분산 구조가 도식화되어 있었죠. 저는 그 도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간 원전 기술의 축소판이었어요. 한국이 UAE에 수출한 APR-1400 모델의 열관리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죠. 스케일만 줄어들었을 뿐 기본 원리는 동일했어요. 박정우가 네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전력관리 알고리즘 설계서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읽었죠. 배터리 충방 전 효율 최적화, 에너지 손실 최소화, 장기 운용 시 전력 분배 자동 조정. 문장 옆에는 참고 기술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응용.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섯 번째 파일을 펼쳤죠. 한미 원자력 협정 검토 의견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었어요. 고농축 우라늄 사용 제한은 기술적 불가능이 아니라 법적 제약 사항. 재처리 권한 부재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조약상 합의 사항. 군사 목적 원자로 건조는 사전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외교적 과제. 모든 문장이 명확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내려놓으며 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조약 때문에 못한다. 한국은 기술이 없다. 한국은 능력이 부족하다. 제가 쓴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조약은 제약이었지만 기술 부족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우가 스크린을 켰어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었죠. 장보고 3와 배치 2 선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고 중앙구획에 소형 원자로 모듈이 삽입되는 과정이 보였어요. 디젤 엔진이 빠지고 원자로가 들어갔죠. 선체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무게 중심만 약간 이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장보고 3와 배치 2는 처음부터 핵 추진 전환을 염두에 둔 설계였어요. 재래식 버전은 시작 단계였고 핵 추진 버전은 다음 단계였죠. 외국 분석가들은 재래식 개량형으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자체가 확장 가능한 구조였어요. 박정우가 파일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갔고 저는 뒤따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죠.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차에 올라탔고 저도 탔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경남 거제에 도착했어요. 대형 조선소 정문이었죠.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소 내부는 거대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었으며 강판이 쌓여 있었죠. 박정우가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설계동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내부는 조용했죠.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설계 도면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박정우가 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LNG 운반선 단열 설계도였어요. 저는 그 도면을 보며 옆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수함 선체 단열 구조도였죠. 두 도면의 논리가 같았어요. 극저온 액화가스를 보관하는 기술과 고온 원자로를 차폐하는 기술. 온도 차이는 반대였지만 열관리 원리는 동일했죠. 박정우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물 적재 최적화, 무게 중심 자동 조정, 실시간 균형 유지. 저는 그 시스템을 보며 또 다른 화면을 봤어요. 잠수함 내부 무게 배분 자동 제어 시스템이었죠. 원리가 같았습니다. 박정우가 세 번째 화면을 띄웠어요. 배터리 제조 공정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최적화, 충방전 사이클 관리, 온도 제어. 저는 그 시스템 옆에 표시된 잠수함 전력 관리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알고리즘이 거의 일치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간 산업 기술은 군사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같은 뿌리였죠. 조선, 원전, 배터리. 새 산업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생태계가 잠수함 기술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죠. 박정우가 건물을 나와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 걸으며 제 머릿속 그래프를 떠올렸어요. 한국 재래식 잠수함 곡선, 중국 핵잠 곡선, 미국 핵잠 곡선. 세 개의 선이었죠. 하지만 이제 네 번째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형 핵잠 개념 곡선이었습니다. 그 선은 갑자기 치솟고 있었어요. 차는 거제를 떠나 제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어요. 다시 차로 갈아타고 남쪽 해안으로 이동했죠. 비공개 해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었고 해군 초소가 보였어요. 보안 확인을 거쳐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고속정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정우가 먼저 올라탔고 저도 탔죠. 고속정은 부두를 떠나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큰 선박이 보였어요. 해양 관측선이었죠. 고속정이 그 선박에 붙었고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관측선 갑판에는 여러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음향 측정 장비, 수중 음파 분석기, 위치 추적 시스템. 박정우가 한 장비 앞으로 안내했죠.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화면 한쪽에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중 물체였어요. 박정우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죠. 소음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숫자는 매우 낮았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제가 가져온 자료를 꺼냈어요. 중국 타이프 93계량형 추정 소음 레벨이었죠. 화면의 숫자가 더 낮았어요. 박정우가 세 번째 모니터를 켰습니다. 자망시간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핵추진 전환 시 예상 자망기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숫자는 90일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멈췄어요. 재래식 잠수함의 이주일과는 차원이 달랐죠. 박정우가 네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수직발사관 배치 설계도였어요. 12기였죠. 저는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외국 분석에서는 6기에서 8기로 추정했었어요. 실제로는 12기였죠. 다섯 번째 자료는 SLBM 사양서였습니다. 사거리 항목을 보니 4000km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죠.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2000km 이내로 평가했었어요. 절반이었습니다. 박정우가 여섯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다중 목표 동시 타격 개념도였습니다. 12발의 미사일이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하는 궤적이 그려져 있었죠.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관측선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박정우는 제 옆에 서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죠. 저는 지난 15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가 틀렸어요.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고 했죠. 기술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어요. 조약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죠.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산업기술이 군사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틀렸어요. 한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조약은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며,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고, 산업기술은 이미 군사체계와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믿었지만 데이터 너머를 보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 그래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재래식 잠수함 곡선은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한국형 핵잠 곡선이 그 위로 치솟았죠. 중국 핵잠 곡선과 비슷한 높이였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높았어요. 미국 핵잠 곡선만이 여전히 최상위에 있었지만 격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박정우가 관측선 내부로 들어갔어요. 저는 갑판에 남아 바다를 봤죠.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지난 회의들을 떠올렸습니다. 워싱턴 회의실, 하와이 지하 분석실, 존 램버트의 확신에 찬 표정, 다나카 류지의 단정적인 메모, 리위청의 냉소적인 시선. 모두 틀렸어요. 한국은 침묵했지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외국이 오판하는 동안 기술을 축적했고 압박받는 동안 설계를 완성했으며 폄하당하는 동안 실증을 진행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놓쳤어요. 저는 분석가였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논리를 세우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15년간 쌓아온 분석 틀이 무너졌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고속정이 다시 관측선에 접근했습니다. 박정우가 나와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갑판을 떠나 고속정으로 내려갔죠. 부두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남쪽 바다는 잔잔했어요. 차를 타고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우는 공항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도 고개를 숙였죠. 우리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서울을 거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보였고 하늘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죠. 저는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쓸 수 없었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죠.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터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분석가로서의 자존감이 균열되었고 확신이 사라졌으며 기준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혼란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죠. 국방정보국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미완성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해군 전력평가 최종본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불빛을 봤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을 봤지만 그 의미를 해석할 준비가 되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붕괴 직후의 고요 속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이었죠. 2025년 11월 말이었어요. 워싱턴 국방정보국 분석실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정해야 할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한국 해군 전력평가 최종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제가 쓴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커서를 움직여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재평가됨. 두 번째 페이지도 수정했습니다. 조약상 제약으로 인한 기술 부족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어요. 조약상 제약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법적 과제로 재분류됨. 문장을 고치며 저는 멈췄죠. 15년간 제가 믿었던 논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작업이었어요. 세 번째 페이지는 산업 기반 평가 부분이었습니다. 민간 기술의 군사 전환 불가능성이라는 항목을 지웠어요. 대신 조선원전 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잠수함 기술로 자연 통합되는 구조를 확인함이라고 적었죠.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어요. 네 번째 페이지는 예산 분석이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유지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삭제했어요.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핵심 국방 사업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저는 그 문장을 쓰며 제주 남쪽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90일 이상 자망 가능, 소음 수치. 중국 핵잠 이하, 수직 발사관 12기, SLBM 사거리 4,000km급. 숫자들이었죠. 보고서를 수정하는 동안 존 램버트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그는 그 파일을 제 책상에 놓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펼쳤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 전략 보고서였죠. 한반도 전략 환경 재평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능력 확보는 동북아 전략 균형을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 동맹 강화와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 증가로 인한 정책 조율 필요성 대두. 문장은 조심스러웠어요. 존 램버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파일을 읽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 핵잠의 태평양 작전 능력은 미국 전략 자산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독자적 운용 가능성으로 인한 사전 협의 체계 강화 필요. 문장 끝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밑줄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능력을 환영하면서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동맹이 강해진 건 좋았지만 통제가 어려워진 건 부담이었죠.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존 램버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사무실을 나간 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입장 항목을 추가했어요. 한국 핵잠 능력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긍정적 요소이나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체계 구축이 필수적. 문장은 중립적이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죠. 오후에 다나카 류지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죠.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였어요. 한국 해군 전력 재평가 긴급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으며 저는 멈췄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능력에 대한 기존 평가는 전면 수정이 필요함. 기술적 기반, 산업 생태계, 장기 투자 능력 모두 과소평가됨. 일본 분석관이 쓴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장보고 3와 배치 2는 재래식 개량형이 아니라 핵추진 전환 가능 플랫폼으로 재분류. 수직 발사관 12기 탑재 가능 구조 확인. SLBM 사거리 4,000km급 추정. 일본 해상자위대 방어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다나카 류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와이 회의에서 그가 보였던 확신의 참 표정이었죠. 한국은 능력이 없다고 단정했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보고서 문장 하나하나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일본의 대응 방안이 적혀 있었어요. 해상 방어선 재배치, 대잠 탐지 체계 강화, 한국과의 정보 공유 확대. 모든 항목이 한국 핵잠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리위청으로부터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해군전략연구원 보고서였어요. 비공개 등급이 붙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능력 확인에 따른 서태평양 방어체계 재편 방안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읽었죠. 한국의 SLBM 플랫폼 능력은 기존 중국 대잠 방어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음. 사거리 4,000km급 미사일은 중국 내륙 주요 목표까지 도달 가능. 문장은 차갑고 정확했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핵잠의 정숙성이 중국 타이프 93개량형을 상회할 경우 기존 수중 탐지 체계로는 조기 포착 불가능. 제주 남쪽 해역에서 발진 시 서태평양 전역 타격 가능. 중국 해군 전략 방어 개념 전면 재검토 필요. 문장들이 이어졌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리위청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워싱턴 회의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모습이었죠. 한국은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비웃었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보고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잠 초계 강화, 수중 음향 탐지망 확대,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 증대. 모든 계획이 한국 핵잠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었죠. 저는 그 목록을 보며 화면을 닫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제주에서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정우가 건넨 USB였어요. 저는 그 안의 파일들을 다시 열었죠. 설계 도면, 시뮬레이션 영상, 실증 데이터. 모든 자료가 명확했습니다. 장보고 3와 배치 2 선체 단면도를 다시 봤어요. 중앙 구획의 여유 공간, 무게 중심 배분 설계, 정숙제 배치 논리. 저는 그 도면을 보며 깨달았죠.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구조였어요. 재래식 버전은 시작이었고 핵 추진 버전은 다음 단계였습니다. 외국 분석가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열관리 시스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원전 기술의 축소판이었죠. UAE에 수출한 APR-1400 모델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도면을 보며 제가 놓친 걸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대형 원전 기술을 소형화할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전력 관리 알고리즘 자료도 다시 읽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잠수함 전력 체계로 전환되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기존 문장을 지웠어요. 한국은 재래식 강국이지만 전략 무기 국가는 아니다. 그 문장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어요.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조선원전 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군사 플랫폼으로 자연 통합되는 구조. 장기 프로젝트 유지 능력 보유. 조약상 제약은 외교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 동북아 전략 환경 재편 요인으로 작용 중. 문장들이 이어졌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며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이었죠. 저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어요. 11월 초 회의실에서의 확신, 중순 하와이에서의 오만, 제주에서의 충격.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제 머릿속 그래프를 다시 그렸어요. 한국 재래식 잠수함 곡선은 이제 의미가 없었죠. 한국형 핵잠 곡선이 그 위로 치솟았어요. 중국 핵잠 곡선과 비슷한 높이였고 일부 영역에서는 더 높았습니다. 미국 핵잠 곡선은 여전히 최상위였지만 격차는 제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좁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인쇄했습니다. 30페이지였죠. 표지에는 한국 해군 전력 재평가 최종본이라고 적었어요. 수정본이 아니라 재평가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존 램버트 사무실로 가져갔어요. 존 램버트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인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박정우를 떠올렸습니다. 서울 국방부 비공개 분석실에서, 거제 조선소 설계동에서, 제주 남쪽 관측선에서.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료만 보여줬죠. 한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절제되게, 하지만 확실하게. 제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어요. 해외 언론 보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었죠. 대부분 조심스러운 논조였어요. 확정이 아니라 추정, 공식 발표 아니라 분석.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이해했어요.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죠.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을 진행하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승리는 외쳐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것이었어요. 워싱턴은 조용했습니다. 국방정보국 건물도 조용했어요. 제 사무실도 조용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북아 전략 환경이 재편되고 있었고 각국의 분석 체계가 수정되고 있었으며 주인공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재구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15년간 쌓아온 분석 틀이 무너졌고 확신이 사라졌으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지만 증명했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지만 완성했어요. 외국이 오판하는 동안 기술을 쌓았고 압박받는 동안 설계를 마쳤으며 폄하당하는 동안 실증을 끝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놓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눈이 내렸고 국방정보국 건물은 조용했으며 주인공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는 제출되었고 분석은 수정되었으며 세계는 바뀌고 있었죠. 한국의 조용한 태도와 외국의 침묵 사이에서 동북아의 전략 환경은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없이, 과장 없이, 단지 데이터와 현실로. 저는 그 변화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틀렸던 분석가에서 이제는 재평가하는 분석가로.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